랩 2050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민간정책연구소고요. 아, 예.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50년을 준비하는 어, 정책이 뭐가 있을까? 예. 이걸 연구하는 걸 음. 목적으로 비영리 이 재단으로 2018년에 설립을 한 곳입니다. 어떻게 네, 말하면 싱크탱크죠. 좀 미래 사회 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50년 같으면. 네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30년 정책 지나면. 연구.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쭉 관심 가져온 게 기본소득제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노동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의 미래라고 아. 해서 그 두 가지 중점적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사회혁신이나 디지털 전환 같은 연구를 같이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연구죠. 실험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예, 예. 2,000명 장기 실업자 2,000명 대상으로 2년 동안 원래 실업수당이 나가고 있었는데 실업 부조 형태로 그하고 비슷한 액수를 기본소득 형태로 주면 어떨까 하고 두 집단을 나눠가지고 비교를 한 연구를 한 거예요. 대에서 준 겁니까? 아닙니다. 안 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월 한 75만 원 평균 75만 원 정도의 실업 부조를 받고 있던 장기 실업자가 10몇만 명이 있습니다. 핀란드에. 근데 그 중에서 2,000명을 랜덤 샘플링을 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실업 부조 대신 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거예요. 근데 액수가 같은데 뭐가 다른 거냐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실업 부조는 나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다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신은 무슨 교육 훈련이 필요하니까 여기 가서 교육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 거부하면은 실업수당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주는 거지. 보고 안 해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계속 통장에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이 실업급여는 취업을 하면은 핀란드에서는 한 월 3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얹어서 받아요. 75만 원 실업급여 받고 30만 원 더 받아서 한 105만 원까지 받아도 되는데 추가로 더 벌면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 근데 기본소득은 더 벌어도 계속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벌어도 75만 원 얹어서 더 드립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다른 거를 2년 동안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뭘 본 거냐면 제가 요거는 그 실험 연구 담당했던 책임자 올리 칸가스 교수를 만나가지고 직접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마 직접 만나서 얘기 들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핀란드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아프면 사실 전업주부한테까지 수당이 나갑니다. 전업주부가 집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입원합니다. 그럼 정부에서 집안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줘요. 집안일 못하니까 사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돼 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등등 해서 플랫폼 경제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 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자는 다 한 통 안에 넣어놓고 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니까 이 사람들 다 보호하면 됐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3시간 일하다가 다음 주일에 뭐 30시간 일하다가 40시간 일하다가 플랫폼에 접속해서 잠깐 일하다 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니까 다 찾아서 보호하기 너무 어려워져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실업급여하고 실업부조제도 복지제도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기본소득이라는 뭔가로 한번 구조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 실험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복지제도 잘 돼 있지만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복지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이 조세 부담은 굉장히 높죠. 어느 그건 정도 이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근데 그게 국가마다 굉장히 사정은 달라요. 근데 스웨덴을 제일 많이 얘기하니까 스웨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웨덴은 다른 세율은 우리보다 그렇게 높진 않고 부가가치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가가치 세율이 한 10% 되니까 상당히 차이가 나죠. 소득세율 같은 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지 재정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기본소득 도입하면서는 그쪽
국가에서 고민하는 거하고 음. 우리가 고민하는 거하고는 결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경제 구조가 바뀌니까 이 구조가 흔들리는 것 같고 비효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복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기본소득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복지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복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서 몇십 년 전에 시작했던 저 복지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그걸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경제 성장한 시기가 유럽이 경제 성장한 시기하고 다르니까 지금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입장을 논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하고 다른 측면은 세 가지로 많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그 다음에 무조건성, 조건 없이 다 준다. 그리고 개별성, 개인에게 준다. 이렇게 세 가지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를 옵션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현금성이라야 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이라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좀 약해요. 앞에 세 개에 비해서는. 근데 어떻게 기존 복지하고 다르냐? 기존 복지는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였습니다. 모두에게 준다가 아니고 보편 대 비보편이죠. 보편 대 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 이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는 조건부였죠. 당신이 열심히 구직 활동하면 뭐 무슨 급여를 드립니다. 당신이 뭘 하면 교육훈련 참여하면 뭘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냥 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구 중심으로 돼 있었죠. 4인 가족의 경우에 소득이 전체 얼마 이하면 뭘 드립니다. 맞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본소득은 개인한테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보면은 재난지원금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제일 크게 다른 점이 세 번째 가구 대상으로 줬다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기성 말씀드렸는데 정기성도 아니잖아요. 한번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 비슷하죠. 모두한테 다 갔으니까 이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성도 맞습니다. 모두한테 다 조건 없이 줬잖아요. 이건 뭐 와서 뭐 교육훈련 참여하면 드립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한시적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차이와 비슷한 점이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개념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였으면 반응이 달랐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예컨대 재난기본소득 명칭을 쓴 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래 기본소득을 본인이 성남시장 때부터 뭐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도 경기도에서 뭐 아주 불충분한 형태지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1년만 딱 주는 게 있어요. 아주 소액으로.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을 이어서 그냥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소비가 너무 위축돼서 경제가 안 돈다. 그러니까 돈을 국가가 좀 풀어야 되는데 풀 때 개인한테 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게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논의가 옮겨가는 발화점이 된 거죠. 그거는 정의롭다고는 이야기를 쓸 때는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가는 제도, 더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많이 돕고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내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보험이 있는데 이 고용보험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되어 있죠. 비정규직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또는 좀 더 나가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아예 빠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프리랜서들은 요즘 같은 때 일감이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행사도 많이 취소되고 뭐 이게 정부의 외주 용역 발주도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주는데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죠. 소득이 제로가 돼도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럴 때 해고되면 실업급여 그래도 몇 달간이라도 받을 수 있죠. 이런 게 정의롭지 않은데 이걸 이제 넓히는 게 전국민 고용보험이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뭐 특수고용직으로 넓히는 게 고용보험이고 그렇게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고 전부한테 무차별 이 같은 액수를 전부에게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소액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게 되니까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리로 더 많이 가지 않는 거니까 덜 정의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원래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전국민 고용보험도 하고 기본소득도 하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두 개는 다른 제도니까. 그래서 약간 현재는 지금 논의 구도는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이 아마 그 다른 건데 같이 비교해 가지고 이게 낫고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그렇죠. 비교 네. 아니었나 네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비교죠. 잘못된 비교입니다만 그걸 이제 패러다임으로 정책 담론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점은 있어요. 기본 미래의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로 갈 거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일자리는 좀 옵션처럼 너무 많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 몇십 년 뒤에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안 얻거나 옵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채용하든 뭐 기업한테 만들라고 하든 기업을 지원해서 만들도록 하든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중심 국가로 가야 되고 소득 지원이란 건 그게 옵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회상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자리 중심 국가를 비전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오고 그래도 사람은 모름지기 일자리를 가져야 권리가 생기고 그래야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기본소득은 도입될 수도 있지만 뭐 아주 주변적으로 도입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가져간다면 그게 하나의 담론이 될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케인지언이에요. 케인즈주의적인 방식이고 기본소득론자들은 이제 상당히 인간이 이제는 뭐 뉴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뉴딜 정책이 딱 그런 거거든요. 루즈벨트가 1930년대 처음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그래 국가가 지금까지는 뭐 레세페어 해가지고 자유방임주의로 하는 게 뭐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제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댐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해서 그러면 노동자들이 월급 받으니까 그걸로 소비하면은 공황이 다 해소되지 않냐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궁극적으로 기본소득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치든. 그러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안처럼 낮은 수준이라도 증세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좀 조정해서 다른 좀 낭비성 예산 조정하고 해서 조정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게라도 도입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긴 하죠. 근데 이제 현실 정치 지형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아젠다를 꺼낸 것 같아요. 이게 뻗어나갈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좀 본인이 좀 얘기하기도 했고 좀 추측하면서 기사가 나왔던 게 청년 기본소득 먼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어요.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사실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회보장제도 또 청년을 커버를 못합니다.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청년들은 일단 고용보험 가입해야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르신들처럼 조건 없는 뭐 기초연금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노동시장 주변부란 측면에선 어르신 세대나 청년 세대나 똑같으니까 청년들에게 소득 보장을 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약간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기본소득세 같이 될 수 있죠. 복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부겸 의원 얘기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 논쟁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이제 동의하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복지 중에 복지가 많은 국가든 적은 국가든 상관없이 그 중에 현금성 복지 중에서 기본소득하고 통합하거나 구조조정을 한다. 서비스를 어떻게 하자는 건 없어요. 서비스라고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교육, 보육, 뭐 요양, 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서비스잖아요. 그거를 줄여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논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통합 복지를 줄여서 기본소득 하자는 건 대체로 뭐냐? 국가가 지급한 여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동수당도 있고, 뭐 양육수당도 있고, 뭐 출산지원금도 있고, 청년수당도 있고, 조금씩 주는 게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거는 다 정리를 하자. 그리고 논쟁점이 되는 거는 보수적인 분들은 저소득층한테 가는 급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생계급여 같은 거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네. 저소득 가구요. 그런 것도 다 합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이제 좀 진보적인 분들은 그런 거는 좀 최대한 두고 기본소득은 얹어서 주자.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는 현금성 복지가 또 되게 적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성 복지는 대체로 합쳐서 기본소득으로 만들자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장애인 연금이나 이런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특수한 것들은 놔두고 일반적으로 그냥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처럼 드리는 일반적으로 생계 지원 성격의 이 현금성 급여들은 합치자. 물론 기본소득이 너무 작을 때는 안 되지만 기본소득의 수가 높아지면 차차차 합치다. 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까 그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한 2년 했습니까? 네, 2년 했습니다. 끝났죠? 네네네. 그 보고서도 나오고 뭐 그런 걸로 알고 네네네. 있는데 그 결론이 뭐였죠? 실험의 결과. 실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액수를 채찍 방식으로 주느냐 당근 방식으로 주느냐가 이 핵심이었거든요. 그 실험의 핵심이었어요. 채찍 방식이 전통적인 실업 부조 방식, 당근 방식이 기본소득 방식인데 결과적으로는 당근 방식이 만족도나 자신감, 뭐 행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그렇지만 고용이 얼마나 더 많이 되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조금 제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분 불러다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연구자를 실업보조 수령자들이 평균 1년 73일 일했는데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평균 79일 일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6일 차이 난다. 6일 차이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요약하면 기본소득 그러니까 당근 방식으로 복지제도를 바꾸면은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있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실험은 이제 정책으로 되는 거는 일단 유보된 겁니까? 그렇죠. 그건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실험하는 도중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유럽에서는 논의 구도가 사회민주당 계열이 좀 진보 계열이고 이제 보수 정당들이 주로 있는 이런 구도인데 사민당들이 기본소득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노동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도나 중도 정당이나 녹색당. 그러니까 녹색당은 조금 기존 정치 스펙트럼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죠, 항상. 되게 급진적일 때도 있고, 뭐 독일의 경우 기민당하고 연정도 하고 그러죠. 근데 녹색당 계열이 또 이제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논의 구도가 좀 전통적인 좌우 논의 구도가 아닌데요. 핀란드에서는 3인당이 최근에 정권을 잡았어요. 그 전에 중도파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또 뭐 우리로 따지면 촛불 시위 비슷한 것도 나고요. 다른 이슈들 때문에.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정권은 이제 실험은 연장을 안 하기로 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기본소득 실험을
중도 정당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하진 않고 대신에 다른 걸 이제 자기들은 기획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참여소득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기본소득이 확대될수록 예를 들면은 취약계층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오해. 그렇죠. 음. 축소하면 축소되는 것이고 축소 안 하면 축소 안 되는 거죠. 아, 그건 설계하기 나름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근데 만약에 뭐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연 20만 원에서 시작하자. 아주 작은 액수잖아요. 또는 뭐 저희 랩 2050에서 연구한 안은 월 30만 원에서 시작하자인데 이 정도 액수 가지고는 그거를 취약계층에 가는 복지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죠. 지금 감안해야 될 거는 지금의 경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의, 보기에는. 네. 올해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음. 뭐 한 10년 전이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10년 전이었으면 당연히 증세에서 기본소득 해야죠. 그런데 올해 보면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고 있는데 네. 증세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지금.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경제에 투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제를 살리는 이제 전통적인 처방인 거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민간에서 돈을 정부 부문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 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사실은 되도록이면 덜 받는 게 좋죠. 그래야 경제가 더 가뜩이나 어려운데 좀 더 돌아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올해 기본소득 논의하면서 증세를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적절치 않다. 예. 그래서 사실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론 얘기하는 게 현명한 거죠, 사실은. 우리 재난지원금도 뭐 증세 전제로 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증세론자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까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올해 같은 올해는 때는. 아니다. 네. 올해 내년까지도 아마 코로나19 전국이 될 텐데.